질문사항 있으면 꼭 질문하시고, 선생님 이름, 볼게요. 알겠지? 문제를 풀다가 질문이 있을 때는 그 질문지를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 그래, 그 문제가 어떤 건지 선생님이 알아서 설명을 해줄 거예요. 카톡으로 괜찮고, 알겠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문제풀이를 시작하면 질문이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로 꼭 보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출발이 됐지요? 그러면 지우고, 봤죠? 오늘 카운트에 질문하세요. 거기다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약속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노트를 하나씩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노트는 여러분들이 문풀을 하거나 다른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될 거예요. 노트를 기입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노트를 필기하는 요령까지 선생님이 알려줄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활용할지는 꼭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트레이닝을 하면서 볼 거예요. 먼저 노트를 딱 피잖아요. 노트를 피게 되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왼손잡이 흔들어봐요. 왼손잡이. 왼손잡이에요. 자기가 편한 쪽에 쓰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자, 대부분은 선생님은 오른쪽에만 필기를 하라고 합니다. 오른쪽에만 필기를 하라고요. 이 필기는 검은색 볼펜으로 해주세요. 딴 볼펜 사용하지 말고 필기는 검은색 볼펜으로 하고요. 그 다음 필기를 할 때는 여유롭게 하세요. 반 접어서 흥분하지 마들처럼 알뜰하게 하지 말고요. 여유롭게 천천히 하시고요. 왼쪽은 뭐냐? 왼쪽은 비워놓으세요. 왼쪽 페이지는 비워놓습니다. 다시요. 노트를 딱 피죠. 노트 없죠. 노트는 찍어. 노트를 딱 피면 맨 첫 장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죠? 맨 첫 장이 나오는데 이것도 과감하게 넘기세요. 넘겨서 이렇게 여기만 필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넘겨도 똑같습니다. 이쪽만 필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왼쪽은 뭐 하는 것이냐? 왼쪽은요, 여기에 들어갈 내용들은 이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수업을 들어와서 알고 있잖아요. 오기 전에. 이 수업은요, 굉장히 깊은 수업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여러분들에게 팩트만 얘기한다면 대학을 갈 수 있는 실력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반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내신을 1등급을 찍어야 되겠죠? 거기에 그것도 부족하다면 정시에서 수능 점수를 1등급을 맞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참고라고 하는 저 파트는 다른 어떤 깊숙한 부분을 수업하는 그 수업에서 기본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이죠. 다시 말해서 시험에, 내신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 거지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저렇게 써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고라고 딱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노트 왼쪽에 쓰시면 되고요. 당분간은 제가 얘기할 거예요. 왼쪽에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또 하나, 이쪽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얘가 들어갈 겁니다. 바로 포스트잇이 들어갈 거예요. 포스트잇은 여러분도 알고 있죠? 오늘 수업에는 포스트잇 쓸 일이 없어요. 오늘 수업은 포스트잇 쓸 일이 없지만 다음 수업부터는 뭔가 적어 놓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스킬입니다. 기술이죠, 기술. 어떤 기술이냐? 문제를 풀 때 타임 어택을 완전히 줄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우리가 문제를, 이 수업 시간에도 문제를 제가 다룰 거고요. 문제풀이 시간이 따로 있어요, 또. 그 시간에 꺼내놓고 그걸 활용해서 시간을 계속 줄이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이쪽도 여러분들이 뭐 화학이라는 일반화학 같은 그런 단원 속에서 공부를 했던 부분보다 이쪽은요 정말 차가워요. 풀었다 못 풀었다가 아니에요. 여기는 푸는데 맞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시간을 1분 30초 안에 문제 해결을 끝냈느냐 안 끝냈냐 그 차이입니다.
여기 타이머 테이 능력이 강하고 수리나 수열 처리 능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파악하는 능력치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포단은 어느 정도 되면 테스트를 볼 겁니다. 테스트를 볼 때 여러분들이 성적을 내가 볼 거거든요. 물론 시간은 딱 주고 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조사를 하면 데이터 파악이 좀 느린 친구가 있을 거고 수열 수리 처리가 좀 느린 친구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 자연계 학생들한테 결정적인 거 있죠. 논리사고가 느린 친구들이 있어요. 이 논리사고라고 하는 것이 수학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건데 숫자에는 굉장히 민감한데 글을 잘 못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뭐 어떤 거나 똑같냐면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죠. 대화를 하는데 자기 얘기만 하는 거죠. 나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해요. 그리고 가요. 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대화가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거는 출제자하고 니들하고 시험지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출제자가 뭘 요구하는지 모르고 자기 편견으로 뇌피셜로 문제를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또 다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는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특히 자 대부분요. 여러분들은 물화생지를 앞으로 배우거나 지금 배우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수능형과 내신형의 그 차이점은 별로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KCHO나 이런 거 어떤 무슨 대회를 나가는 그 과목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과목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지금의 과목은요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서 이 범위 내에서 출제를 할까라고 바운드리를 쳐놨어요. 그럼 그 범위 내에 있는 것만 조합을 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내는데 수열 수리 추리 능력도 판단하고요. 데이터 파악 능력도 판단하고요. 교과 개념적인 것도 판단하고 논리사고도 판단하는 종합적인 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시간 안에 얼마큼 해결을 잘하느냐 그 친구를 대학교에서 뽑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개념이 2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원 자체가 과목당 지원이나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거의 60, 70% 될 겁니다. 개념 자체가. 암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물리는 알죠, 여러분들? 물리는 타고났어요. 잘하는 애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럼 뭐냐? 그 문제 데이터나 숫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굉장히 강한 친구들은 물리는 거의 공부 안 해도 잘 맞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해력이 좋은 친구들은. 화학은 개념이 한 요 정도 된다 그러면 문풀이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문제풀이 능력치에서 내신이 결정난다.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내는 그 방법 또한 완벽하게 익혀야 되고요. 그러려면 포스트잇에 그 스킬을 적으면 왜 포스트잇이냐? 그건 떼가지고 책상에 붙여놓고 문제풀이 할 때 계속 보면서 익혀야 됩니다. 쌤이 계산하는 하나하나 방법도 다 바꿔줄 거예요. 분수가 갖고 있는 역할, 분수요. 분수가 나오는 거 있죠. 그 분수가 갖고 있는 역할이라든가 단위가 갖고 있는 역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그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상대값을 판단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공식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공식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얘기한다면 비례값 정도? 그 정도로 오이 진짜가 죄송합니다. 그렇네. 꺼놨는데 확 튕겼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여러분들이 문제풀이를 막 하는 그 와중에 어떤 값을 어떻게 대입해서 빨리 풀어내고 해석을 하는지를 실전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 쪽에서 제가 자 이건 참고고요. 이건 시험에 나오고요. 이것은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라는 것을 노트에 정확히 적어놓고 그 다음에 스킬 같은 것을 적어놔서 이게 어떻게 문제풀이에 이용되는지를 계속 보세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쓰고요. 그 다음 견출지라는 거 있을 거예요. 조그만 붙이는 거 있죠. 제가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은 지금 요것만 사용할 거예요. 요게 단원을 대단원을 잘라내는 거예요. 화학원은 단원이 4단원이잖아요. 꼭대기에다 단원별로 붙이면 됩니다. 아셨어요? 계속 필기하면서. 그 다음 이 밑에 쪽은 나중에 쓸 겁니다. 나중에. 이건 소단원을 구분하는 것이고 자기가 못 푸는 단원이 있어요. 저는
문제풀이를 할 때 누적입니다. 앞에 거 계속 누적해서 볼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기다 꼽아놓는 것이고, 오른쪽 면은 이거보다 변출지가 더 얇은 건데, 그때는 내신을 본다거나 고등학교 가서 수능을 볼 때 자기가 정말 자꾸 틀리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찍어내는 파트라고 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양면이 다 쓸 거고, 그럼 어떤 친구 그러대? 근데 그럼 책꽂이 어떻게 꽂아요? 안 꽂습니다. 저건. 알겠어요? 책상에 올려놓는 거예요. 항상. 알았지? 그래서 얘는 비밀무기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제풀이 시간에도 이 노트는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저는 테스트를 하더라도 오픈 테스트를 합니다. 책은 보지 말아야 돼요. 노트만 봅니다. 알겠습니까? 대신 자, 이렇게 노트 필기 검은색으로 하고 나서요, 이제 저는 색깔을 정하는데, 여러분들이 색깔은 마음대로 정해도 좋은데 색깔은 하나로 통일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깔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 아니라고 본다면 제일 먼저 뭐를 할 거냐면 파란 색깔을 쓸 겁니다. 알았죠? 파란 색깔을 사용하는 법을 지금 제가 알려주는 건 기본 스텝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꿔도 좋아요. 이따가도 재생들은 어떻게 하는지까지 제가 알려줄 거니까 지금은 같은 단위 시간 동안의 효율을 얼만큼 내느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요. 자, 파란색 볼펜은 뭐냐면 여러분들 주교재가 뭐예요? 완자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쭉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앞에 거 자꾸 참고하죠. 보고 풀잖아요, 이게. 그러지 마시고요. 노트를 보고 푸세요, 노트를. 근데 노트에 봤는데 없죠? 없으면 자기도 모르는 내용이 있죠? 그럼 그걸 옮겨 적는 겁니다, 여기다가. 뭐, 여기 내용이,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 보는 내용 중에, 뭐, 암모니아 합성법이 있는데, 얘들이 촉매를 활용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럼 암모니아 합성법 그 화학식 밑에다 파란색 글씨로 촉매를 활용한다라고 써놓던지, 알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파란 색깔이 써있는 건 누구 거예요? 완자 겁니다. 알겠죠? 색깔에 따라서 그들의 시그널을 니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막 별표 치고 아무거나 형광만 때려치고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아무것도 몰라요. 색깔별로 자기가 시그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파란 색깔이 완자고요. 저는 노트 나중에 이렇게 수업하다 이렇게 들여다볼 때 노트에 파란 색깔이 있나를 많이 볼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건 많이 있다는 건 그래도 공부하면서 많이 적어놨다는 거거든, 자기가.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여러분, 뒤에 문제풀이 있죠? 뒤에 한번 펴볼래요? 교과서를 보시면, 예를 들어 정해 볼게요. 페이지 20쪽을 볼게요. 20쪽. 20쪽 가보세요. 20쪽 같이 OX고, 그 다음에 글을 써야 될 부분은 쓰세요. 괜찮습니다, 이거는. 대신 연필로 쓰세요. 대신에 뭐 21쪽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런데 넘겨보세요. 22쪽으로 가시면, 여기부터는 여러분, 보세요. 문제풀이는 연필로 푸는데, 연필로 풉니다. 자, 번호가 1번에 기억, 2번에 니은, 3번에 디귿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쵸? 연필로 요 뒤에다가 높이 똑같게.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겠지만, 그죠? 이거 하면 스트레스 좀 풀리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요. 높이 똑같게 딱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 컨트롤 하는 거예요. 텐션을. 알았습니까? 기분 좋은 막 이러고 기분 나쁜 이러고 이게 아니라 절제를 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단위 시간 안에 문제를 풀어낼 때는요, 자기 감정 컨트롤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1번을 답을 적겠다. 여기다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다 체크하면요, 나중에 문제를 다시 볼 때 이 답부터 보여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제집을 한 번 보고 끝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기다 체크 절대 하지 마시고 이 뒤쪽에 체크를 하세요. 맞았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빨간색으로 빵 치지 마세요. 맞은 건 건드리지 마세요. 틀렸을 때, 예를 들어 2번을 틀렸죠? 파란색 볼펜으로 이러고 넘어가세요. 책은 최대한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볼맛이 생겨요. 알았죠? 다시요. 틀린 문제만 파란색 볼펜으로 거기다 찍어 놓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요거 지워 놓고요. 알았죠? 여러분 숙제 검사를 제가 하긴 할 거지만
강제로 안 합니다. 단 저는 결과를 볼 거예요. 여기와 똑같은 문제도 한두 문제 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문제를 틀렸다는 거 숙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제가 가서 숙제하면 뒤에다 사인하고 그런 방법 안 할 겁니다. 저는 결과로만 물어볼 거예요. 숙제를 안 했는데 다 맞아. 하지 마세요. 그럼 괜찮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없었으니까. 알겠어요? 숙제를 꼬박꼬박 하고 자기의 할당된 할당량을 딱 채우는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고 개념을 잘 이해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부터 잘 실행을 하는지 제가 체크를 할 거고요. 알았죠?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거는 또 여기하고 다른 문제가 나오겠죠? 다른 문제집을 풀 때는요, 빨간색 펜으로 써놓으세요. 제가 문풀하면서 이 내용 교재에 어딨어? 근데 봤더니 있어요. 그러면 빨간 펜으로 밑줄을 쳐놓거나 별표를 치세요. 그 부분을. 알았습니까? 자, 어디 내용에 예를 들어서 어디 내용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글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거기에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거나 표시를 하시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이 빨간 색깔은 선생님 문제를 푼 쪽의 내용입니다. 자, 색깔의 의미를 부여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무작위로 칠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진도가 좀 나가면 대단한 별 문제도 보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때는 자기가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 형광펜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알았어요? 무분별하게 처음부터 막 신나가지고 색깔을 무분별하게 칠하다 보면요, 뭐가 중요한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시겠습니까? 차근차근 지금 제가 말로 했지만 직접 해보면 뭐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은 몇 개 안 돼요, 툴이. 그죠? 몇 개 안 되니까 그거라도 지금 따라가는 방식으로. 오케이? 다시요. 필기는 무슨 색깔로 했어요? 검은 색깔로. 별표를 치든 거기다 중요 표시를 하든 다 검은 색깔입니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완자에서 틀린 문제라든가 완자에서 어떤 내용들은 다 무슨 색깔로 쓰라고요? 파란 색깔로 씁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른 문제를 내가 가져와서 풀었을 때 여기에 없는 내용들은 무슨 색깔로? 빨간색으로 표현합시다. 됐습니까? 요것만 먼저 지키고요. 문제는 완자니까 틀린 부분은 뭐만 하라? 파란색 볼펜으로 점만 찍어 놓고요. 연필로 번호도 체크하지 말고 뒤쪽에 이쁘게 체크하세요. 알겠죠? 여기까지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리고서 나머지는 또 선생님이 두고두고 수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화원을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체킹을 해줄게요. 여러분 컨텐츠를 한번 펴보세요. 맨 앞에 컨텐츠. 형광펜 하나 꺼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기 컨텐츠를 펴게 되면, 여기 보세요. 컨텐츠 순서 있죠? 여기 펴게 되면 어떤 교재든 국정교과서라면 단원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때 이 전체 단원 화원에서 어디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고 어디가 시간을 끄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차츰 배우면서 알게 될 텐데, 제가 킬러라고 표현하는 데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곳이에요. 알겠습니까? 킬러라고 표현하는 것만 딱 써놓습니다. 화학의 첫걸음 1단원에 2번 물질의 양과 화학반응식에 02번 화학반응식과 용액의 몰론도 써있죠. 거기 화학반응식에 형광펜을 칠해봐요. 화학반응식에 형광펜. 곧 있으면 배우겠죠? 1단원이니까. 거기에다가 연필로 쓰든 볼펜으로 쓰든 형광펜으로 쓰든 킬러라고 적어놓으세요. 킬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곳이에요. 킬러. 그게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화학반응식이에요. 화학반응식. 여기는요, 전형적인 화원 스타일이에요. 내용은 10%도 안 됩니다. 근데 문제를 풀어내는 유형이 5가지가 넘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유형에 맞춰서 뭘 봐야 되고 어디에서 어떤 값을 끄집어내야 되고 얘들의 관계는 어떻고를 다 배우게 될 겁니다. 물론 선생님이 해답지는 다 줄 거예요. 해답지가. 그게 이제 뭐 EBS나 이런 데서 해답지를 써놓은 거겠죠? 근데 그거하고 전혀 다른 풀이 방법을 다 알려줄 거예요. 알겠죠?
여기 킬러라고 하는 부분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 킬러라고 하는 부분은 학생들이 4분, 5분, 많게는 6분도 걸리는 문제예요. 이걸 1분 30초 안에 못 풀면 틀린 거예요, 그냥. 아셨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뭐 때문에 와 있어요? 탑 찍으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솔직하게 가놓고, 한 50점이나 맞으면 좋죠. 이러려고 여기 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4% 안에 들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다른 애들을 밀어내는 방법은 빨리 푸는 거예요. 정확하고 빠르게. 그걸 지금부터 연습을 하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 1등급 쏟아졌겠죠? 여러분들이 그걸 캐칭하고 가면 다른 어떤 문제집이나 온라인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풀 거니까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 킬러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4단원으로 넘어가세요. 4단원에 1번에 보면 화학 반응에서의 동적 평형 써 있는데, 거기 03에 산염기 중화 반응이 있죠. 거기에 딱 붙이세요. 바로 얘가 중화 반응이 이 부분이 킬러예요. 그러니까 킬러가 이 두 개입니다. 화원에서는요, 이 두 개만 정복을 하면요 100점이라는 거죠. 두 개만 정복하면. 여기가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그리고 문제풀이도 복잡합니다. 자, 이 두 개 외에는 다 괜찮느냐? 자, 이제 보세요, 내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지금 넘어가야 될 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립니다. 4개 단원이라 화원은 1단원은 1학기 중간고사, 2단원은 1학기 기말고사예요. 그 두 개 등급을 합쳐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 2단원의 킬러가 어디에 있습니까? 1단원에 있죠, 킬러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들어가거나 자기가 학원을 딱 접했을 때 첫 번째 보는 시험이 제일 어려워요. 무조건. 우리가 수업을 하잖아요, 지금. 수업하는데도 첫 번째가 제일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넘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렵고요. 그러니까 그 1단원이 1학기 중간고사니까 거기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렇게 되면 1학기 기말고사는 좀 쉽게 냅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게 누구죠? 내신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내신은 선생님 한 분이네요. 그죠? 근데 수능이나 아니면 9월, 6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은 수능은 40명이 달려들어요. 문제 하나 내는데 40명. 교수님이 18명, 나머지 22명이 진짜 지금 있는 교사들.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낸 문제랑 학교 선생님이 낸 문제랑 같겠어요? 그럼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내느냐? 자신이 문제를 못 만듭니다. 그 선생님이 실력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 정도는요, 20명, 10명 정도가 있어야 그런 퀄리티가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못 만드니까 어떡하겠어요? 기출이 된 문제를 뭐합니까? 숫자만 바꾸든지 내용만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는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거 나오냐? 니들이 생각해, 그럼 선생님 기출만 싹 풀면 100점 나오겠네요? 근데 웃기는 게, 생각해보세요. 어려운 문제도 있고 시간이 길게 걸리는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길게 걸리는 문제를 30문제 내봐요. 여러분들은 15문제 풀면 종칠 거예요. 그겁니다.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니들이 손도 못 대고 야 이게 무슨 문제지? 고민하고 이게 아니라 푸는데 오래 걸리는 문제를 30문제 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30번 문제 보지도 못해요. 아셨어요? 그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그때 또 뭡니까? 속도입니다. 그래서 다 푼 놈. 봐봐요. 니네가 가서 야 우리 학교 요번에 평균 얼마야? 대성고 같은 경우는 42점 뭐 이렇게 나와요. 평균이. 근데 그 중에서도 90 몇 점짜리 100점짜리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게 니들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라고. 알았어요? 어렵게 내든 뭐 하겠냐. 쉬우면 당연히 100점 맞아야 되고 어려운 문제가 나오더라도 내가 이걸로 완벽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게 트레이닝을 충분히 끝내고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타임을 놓고 여러분들 혹시 스타워치 갖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고3들 꼭 갖고 다니잖아요. 스타워치. 알아요? 탁 놀고 막 문제 보고 탁 치고 이거 알아요? 여러분 그거 해야 돼요. 그게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들. 빠르고 정확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뭐가 빨라야 되죠? 사고가 빨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문풀할 때 가리키는 게 계산하는 방법을 바꿔줄 거예요. 이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컴퓨터가 몇 진법 사용해요? 2진법 쓰죠? 0과 1 가지고.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절대 종결된 계산식을 원치 않아요. 나열된 계산식을 원하죠. 나열해놓고 약분하는 걸 저는 원해요. 그래야 피드백을 할 수 있어요. 이 숫자가 여기서 나오고 이 숫자가 여기서 나오고. 아셨어요? 그것까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알려줄 거니까 계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저는 소수점을 싫어요. 소수점을 쓸 거면 무조건 분수를 쓰라고 하거든요. 정수를 써 있어요. 정수가 써 있어야 계산이 빨라져요. 0.0001 이거 언제 계산해? 0 잘못 쓰다 틀리면 문제 답이 달라져요. 알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다 바꿔줄 거예요.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잘 배워두세요. 알겠습니까? 자, 너무 곱씹으니까 그러네. 지금 필러 문제가 2개 있고요. 그럼 나머지 문제 괜찮습니까? 아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어려운 거고요. 자, 여러분들은 문제 유형을 5개로 보게 될 거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 그 다음 어려운 문제, 평이한 문제, 쉬운 문제, 아주 쉬운 문제예요.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수능에.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그렇게 내게 돼 있고요. 그럼 왜 내신에서 평균이 그렇게 떨어질까요? 아주 어려운 문제만 제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시간 안에 못 푸는 거죠. 그때도 여러분들은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됐죠? 그렇다고 수업이 그렇게 계산적인 쪽으로만 가는 건 아닙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여러분들 알려줄 만큼 다 깊게 알려줄 거예요. 대신 어디까지가 내가 시험에 들어갈 때 갖고 가야 무기인가는 정확히 알아두세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요즘에는 깊은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깊은 지식은 개인의 소양을 쌓는 데 쓰고요. 딴 사람하고 경쟁을 해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들어갈 만큼의 정확한 지식을 제가 얼만큼 챙겨서 시험을 보느냐예요. 관건이.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세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능 생명완 생명투를 봐요. 잘 보겠죠? 3문제 2문제 맞아요. 그분들 20문제 중에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지식이 그분들이 무식하냐? 아니잖아. 그분들도 왕년에는 대학 들어올 때 하나 틀리고 이런 거 전 과목에서 이런 사람들인데 직접 이번에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굉장히 어떤 거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깊이 파는 것도 좋지만 시험을 볼 때는 여기까지만이라는 어떤 한계, 텐션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알았어요? 제가 가르쳐 주는 데만큼 유한해서 시험에 나온다 해가지고 시험을 볼 때만큼은 그 지식 안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시라고. 알았죠? 너무 깊은 거 따지고 그러다가 엉뚱 놓치지 마시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설명 꼭 깊게 하되 여기까지 나와? 이건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다 써놓으세요. 이건 안 나와. 이렇게 써놓으세요. 진짜로.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자기가 나중에 피드백할 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트를 쓰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수업을 진행할 텐데 제가 아까 그랬죠. 노트 쓰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준 거다. 이렇게 쓰다가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게 있다면 바꿔도 좋습니다. 규칙은 있어야 되겠죠. 한 예로 재생 애들은요. 노트를 쓰다가 거기다 일기를 써요. 조그만 메모. 오늘은 날씨가 흐렸다. 눈이 왔다. 이런 걸 써놔요. 왜 그런 거 봤더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수업이 떠오른대요. 그걸 써놓으면 엄마한테 혼났다. 밥 안 먹고 왔네. 이런 거 조그맣게 메모를 써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이용해 보세요. 알았죠? 오케이? 자꾸 수업하는데 이 마스크가 내려가지고 아이씨 지금 올리는. 자 봅시다. 첫 번째 화학의 첫걸음 단원이야. 1단원이죠. 자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노트 오른쪽이에요. 알죠? 됐고요. 첫걸음 단원이고 숫자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 교재에 맞게 숫자를 쓸게요. 거기에 보면 첫 번째 화학과 우리 생활이라는 파트가 있을 겁니다. 이 파트는요. 수능에 한 문제 나와요. 내신에서요. 2문제, 많으면 2문제. 틀리면 바보 소리 듣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 힘을 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기는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이 내용
어떻습니다 라고 딱딱 규정을 줘놓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좀 지식적인 얘기니까 정말 선생님들이 지역적이잖아요. 뭐 좀 선생님들이 약간 이게 좀 그러시면 지역적 분소적인 아주 작은 그런 문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죠. 오케이? 거기 보시면 화학과 우리 생활이란 파트가 무엇처럼 이루어져 있느냐. 자 보세요.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학과 우리 생활은 기본이 의식주예요. 의식주에 어떻게 화학이 관여를 했는지만 알면 끝입니다. 알았죠? 그 의식주 중에 첫 번째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학의 유용성 이렇게 써있죠? 제목 쓰다가 4줄 다 갑니다. 엄청나네. 됐죠? 화학의 유용성. 그 첫 번째가 식량 문제 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의식주 중에 누구야? 그렇습니다. 바로 식입니다. 식. 그러면 식에서 뭘 필요로 하냐? 우리가 화학이잖아요. 국민윤리 시간 같았으면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배려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화학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나오느냐? 바로 화학식이 뜨겠죠. 그럼 화학식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초과정이 있습니다. 이거 참고도 아니고 기초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초과정을 좀 써놓을게요. 자, 여러분. 기초, 이것도 역시 노트 왼쪽입니다. 아셨어요? 기초는 노트 왼쪽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은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막 노트 필려고 정신없잖아요. 제가 약간 팁을 준다면, 제가 노트 필기 여기다 다 칠판 판서를 끝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있어요? 혹시 없는 친구, 자기 스마트폰 안 갖고 다닌다. 그래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그렇구나. 좀 쓰세요. 원래 저는 수업할 때 스마트폰 찍으라고 그래요. 수업 막 하다가 자 찍어! 그러면 다시 막 수업하고. 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근데 대대로 쓰면서 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요. 그러면 쓰면서 보세요. 이건 노트 왼쪽에 쓰는데 우리가 이 화학을 들어갈 때 무대포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하고 이 화학의 세계에 들어가서 대화가 돼야 되거든요. 출제자하고. 그러다 보면 좀 알아야 될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첫 번째 뭐냐? 바로 얘입니다. 물질.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질이 뭐냐? 혹시 여러분 양자역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양자역학? 어디서? 물리하는 친구들은 양자역학 들어봤을 겁니다. 고전역학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고전역학? 어떤 친구들 보니까 고전역학이 무슨 현대문화, 고전문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고전역학은 눈에 보이고 측정이 가능한 역학이에요. 선생님 보여 안 보여요 지금? 네, 보이죠? 이런 게 고전역학이에요. 그러면 양자역학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루는 역학이에요. 여러분 원자 눈에 보여 안 보여? 원자 안 보입니다. 원자 본 사람 없어요 이 세상에도. 현미경으로 안 보입니다. 그냥 원자 모형으로 볼 뿐이죠. 근데 물질은요 보이잖아요. 이런 게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여지고 계산되어지는 물질을 지금 구분하는 거라고요. 물질을 구분할 때 물질은 순물질과 그 다음에 혼합물로 구분을 합니다. 이 둘의 차이는 뭘로 구분했어요? 물질의 특성으로요. 이게 중학교 과정에 나온 거잖아요. 맞죠? 다시 말해서 순물질이란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떤 거다? 일정한 것이고 양에 따라서 변하는 게 아니라 혼합물은 뭐라고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치 않다라고요.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왜 그런지 몰라요. 자 봅니다. 이제 이게 화학원에서 어떻게 나오나. 순물질은요 보세요. 얘를 원소와 화합물로 나눕니다. 원소의 정의를 보시면 뭐죠? 얘는 한 종류. 안 나오나. 한 종류 원소로 구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종류 원소로 구성. 화합물은요,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구성. 자, 기초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초스피드 시대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얘가 누군지 알아요? 구리예요. 맞았어요. 여러분 원소 기호하고 이름을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은 자꾸 보세요. 지켜만 보면 됩니다. 다음. 얘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철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수소라고 해요. 얘는 뭐라고 할까요? 얘는 산소라고 해요. 됐어요? 다음요. 얘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얘를 이산화탄소요. 그렇죠. 얘는 뭐라고 부릅니까? 물이요. 자, 이제 우리는 저렇게 유명한 애들 말고, 여러분들 얘들 소금인가요? 금화나트륨? 이런 애들 말고 새로운 것도 보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걔들을 다 외울 거냐? 그건 아니죠. 그럼 이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냐? 여러분, 원소냐 화합물이냐? 이건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저기 있는 개념으로 보니까 성분원소가 한 종류고 성분원소 두 종류 이상? 그거보다는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걸 화학식이라고 그러거든요. 화학식. 여기에는 대문자 있죠. 이거요. 원소는 대문자가 한 종류입니다. 한 종류. 보이죠? 큰 대문자가 화학식 안에 그냥 한 개씩만 있잖아요. 맞죠? 그럼 밑에 애들은 대문자가 몇 종류 이상이에요? 두 종류 이상이에요. 이런 걸 화합물이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왜? 이 화합물이 만들어질 때 어떤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어떠한 전자 그룹이 무슨 쌍극자 모멘트를 이루어서 이런 게 아니라 보는 거죠. 여기서 이 지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들한테. 이게 이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얘는 원소예요, 화합물이에요? 화합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가망간, 이드산, 칼륨, 어이구 똑똑하다 이겁니다. 고등학교 때 얘 이름이 뭐게 이런 거 안 나온다는 거죠. 아셨습니까? 얘는 화합물이구나. 그럼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 학생들이. 원자가 뭐고 원소가 뭐냐고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하는 원자와 원소는 이 원소와 이 원소가 다른 말이에요. 이런 거 뭐라고 하죠? 눈, 그죠? 뭐 이렇게 식물에 꽃눈, 뭐 다 이게 동음 이유야라고 하죠. 이 원소는요, 성분 보세요, 여러분. 성분이 몇 종류? 두 종류. 탄소라는 원소와 산소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요. 원자가 뭐냐? 이거 탄소 원자 몇 개 있어요? 이 안에 하나 있다라는 표시에 아래 첨자가 없으면 이를 생략한 거거든요. 산소 원자는 몇 개 들어있어요? 두 개요. 원자는 뭐 셀 때? 개수를 셀 때. 원소는 뭐요? 성분. 우리가 그것도 사람을 셀 때 쓰는 말이죠. 그리고 저 강의실에 누구 있나 봐봐. 사람하고 개 한 마리 있는데 사람 한 명과 개 한 마리. 말이나 명 같은 게 원자 개념이고요. 사람이다, 개다 이런 말이 원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 원소는 뭐냐? 그래서 앞에다 가끔 붙여요. 어떤 사람들이 호돈소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그냥 원소랑 동음이어야 애들 헷갈릴까봐 앞에 호돈소 이렇게 붙이는데, 물질의 원소는요 이렇게 한 종류 성분으로만 되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얘는 보입니다. 얘는 안 보여요. 원소는. 이해 갔어요? 이렇게 구분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원소하고 화합물을 선생님이 구분을 해줬어요. 혼합물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 혼합물은 두 개로 나뉘는데 균일한 혼합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이 있는데
얘들은 안 배운다는 거예요. 불균형 혼합물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죠? 이거 티낸물, 흙탕물, 그죠? X물, 똥물 뭐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얘들은 안 배웁니다. 그럼 균일 혼합물은 배운다. 이건 관투 모두 거쳐 배운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라고 들어와 있느냐? 이렇게요. 이건 여러분들 들어봤죠? 용액이란 말은 들어봤죠? 여기 잘 들어봐요, 여러분. 용액, 그럼 고체, 액체, 기체 중에 뭐 떠올라요? 액체. 그게 편견입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편견이라고. 그걸 딱 떨쳐내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양적 관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용액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용액이란 용매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용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가장 쉬운 거. 용매가 물일 때 용질이 소금이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그러죠? 소금물. 아유, 우리가 평상시에 배웠던 겁니다. 용매가 물이고 설탕이면 설탕물 배웠던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용매가 질소고 용질이 산소, 아르곤 이런 것들 이걸 공기라고 합니다. 공기. 공기는 무슨 용액이다? 기체 용액입니다. 기체도 용액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다시요. 공기도 무슨 혼합물이다라는 얘기죠? 균일 혼합물이다. 그럼 이걸 뜻을 이제부터 아세요. 지금부터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제가 지금 딱 밑밥을 까는 거죠.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교실 안에 질소 입자가 100개 있어요. 교실 안에. 잘 봐요. 교실을 반 딱 잘랐어요. 몇 개 있을까요? 질소 입자. 다시요. 교실 안에 100개의 질소 입자가 있어요. 근데 이 교실을 반 딱 자르면 질소 입자는 몇 개가 될까요? 50개라고 딱 나오고 싶죠? 50개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돼줘야 돼요. 이유는 몰라요. 이유는 입니다. 용액이라 하면 무슨 혼합물이라고요? 균일이요. 100개가 거리가 똑같이 퍼져 있다면 가운데 딱 자르면 몇 개가 된다? 50개가 되는 거예요. 균일하다고 생각해야죠. 이런 기체들을 교과서 화학 프로 가면 일반화하고 가면 이상기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이상기체는 어떤 실린더나 그 안에 넣어놓죠. 그럼 거리가 거의 똑같이 일정한 거리로 딱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이상기체를 합니다. 또 하나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용액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물속에 얼마나 녹아있느냐, 그걸 무슨 값이라고 하죠? 농도값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농도? 자, 보세요. 이 물속에, 이 교실만한 물속에 소금이 10개 녹아있어요. 10개 입자가 녹아있어요. 교실을 반으로 딱 자르면 소금은 몇 개 녹아있을까요? 5개.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균이라니까요. 이런 용액을 묽은 용액이라 합니다. 지금 제가 던지는 말은요, 이렇게 알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문제를 풀어라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체 혼합물을 보든 용액을 보든 지금 그걸 다 다룬다 이거 학원에서. 근데 걔들이 기체라면 이상기체고요, 용액이라면 묽은 용액이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뭘 보고 따라하냐면 제 문제풀이 방법을 보고 풀어요. 해도 맞아요. 근데 전자도 맞아요. 전자가 더 똘똘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표현을 꼭 알고 계시고,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만 더. 이건 여러분들 물리완이나 그리고 화원에서 중간에 금속결정이 가서 나오는데, 여러분 잘 봐요. 불이 고체죠?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맞았어요. 부속기, 신석기, 그 다음 뭐예요? 청동기, 청동기. 청동이 뭐죠, 우리? 얘들을 합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합금. 자, 들어요. 합금은요, 화합물이 아닙니다. 혼합물이죠. 무슨 말이냐? 금속은 또 다른 금속과 화학결합 못합니다. 이거는 화학결합에서 제가 얘기해 줄 거예요. 금속과 또 다른 금속은 절대 화학결합 못하고요, 같은 금속끼리만 화학결합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말이 있겠죠, 여러분. 이 합금이 이거 말고 불이에 아연을 섞으면 뭐가 되죠?
황동이 되고 그걸 뭐라고 부르죠 여러분? 노쇠라고 합니다. 노쇠. 어디서 보죠? 엄마 아빠 따라갔더니 한정식. 그래서 숟가락 무겁고 국그릇 무겁고 그런 거 있잖아. 비쌉니다. 그 노쇠라는 게 황동이라는 합금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거 생각합시다. 여러분 땜납 본 적 있어요? 땜납? 혹시 땜납으로 그렇게 때우고 이런 거 기술과정 시간에 요즘에 안 하죠. 중학교에 가서. 그죠? 그런 거 안 하죠. 땜질하고 이런 거. 땜납이 원래 납에다가 주석을 섞으면 납보다 녹는 점이 떨어져서 금방 녹아서 잘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뭐가 바뀐 거죠? 화학적 성질이 바뀐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뭐라고 배워요? 두 물질을 변화를 줬을 때 성질이 바뀌지 않으면 물리변화. 맞죠? 성질이 바뀌면 뭐? 화학변화. 그럼 얘도 화학변화게 아니라는 겁니다. 화학변화, 물리변화는 성질이 바뀐 걸로 찾는 게 아니에요. 동기예요, 동기.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투입됐고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우리 수업 끝날 때까지, 화학 끝날 때까지 내가 맨날 던지는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잘 들으십시오. 화학은 뭐의 학문이다 라고 하면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한다? 전자야. 앞으로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헷갈린다. 그럼 내가 화학은 뭐의 학문이야? 그럼 뭐라고 한다? 전자의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속들은 최외곽에 전자들이 있어요. 전자들이 꼭 채워지거든요. 근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몇 개냐가 그 금속 원소의 성질을 책임져요. 그런 걸 아주 어려운 말로 원자가 전자수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화학적 성질을 책임진다고 누가? 전자가 어떤 전자?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알았어요? 그러면 구리가 다르고 주석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들이 섞이면 금속의 전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죠. 그래서 무슨 전자라고 불러요? 자유전자라고 하거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해가지고 자유롭다 해서 여기다가 저쪽 멀리까지 가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변을 원자 핵에 붙들려 있지 않고 조금 활발하게 움직인다 해가지고 자유전자거든요. 자유전자의 개수가 달라지니까 뭐가 달라지더라? 화학적 성질이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알았죠? 여러분 합금도 혼합물이에요. 명심하십시오. 합금 혼합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배웠거든요. 뭡니까? 물론 원소, 화합물 구분하는 거 배웠죠? 대문자 하나, 대문자 두 개 배웠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용액이 됐든 기체가 됐든 간에 혼합기체는 이상기체로 보고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액은요. 묽은 용액의 총괄성으로 푸시하는 거예요. 뭐냐? 간단해요. 어떤 실린더 안에 기체가 10개 있다. 그럼 반 딱 잘리면 입자수 반 딱 잘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그렇게 변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공식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제부터 그런 거를 갖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식량 문제 해결에 거기에 뭐가 있느냐? 얘가 써 있습니다. 보세요. 질소라는 놈이 써 있고요. 수소라는 놈이 써 있고요. 그때 얘들이 암모니아가 되었대요. 자, 여러분 이 말도 좀 들으세요. 자, 질소는 얘를 질소라고 하고요. 이과 똑같은 말이 질소 기체, 똑같은 말이 질소 분자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럼 왼쪽에는 뭐라고 볼까요? 질소 원자라고 합니다. 원자는 뒤에 원자라고 붙인다. 아셨어요? 자, 수소 원자가 뭘까요? 수소 원자는 H예요. 수소는 얘입니다. H2. 산소 원자는 뭐죠? O입니다. 산소 그럼 얘입니다. O2. 이해 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물질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질소, 수소지 원자를 표현할 땐 뒤에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를. 아주 디테일한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 출제자가 뭐라고 하는지를 알아듣죠. 지금은 질소, 수소가 만나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저걸 배우는데 여러분 이게 왜 식량 문제를 해결했을까? 약간 생명과학과 연관이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얘를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N2라고요. 여러분들은 뭐만 알면 돼? 원소네 이거예요. 니네 지금 배운 게
화원 끝날 때까지 니들한테 엄청난 도움을 줄 거라는 걸 명심해. 내가 니네 지금 계속 세뇌시키고 있는 거야. 알았냐? 그래 나중에 팍 풀리거든 문제가. 다시 얘가 원수라는 건 알겠어? 됐지? 그럼 얘는 누굴까? 같이 원소잖아. 됐죠? 그럼 얘는 누굴까? 화합물이죠. 대문자가 두 개니까. 몇 가지 됐죠? 나머지 필요 없어요. 그때 여러분 여기 질소 원자 몇 개 있어요? 질소에 두 개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식을 완성할 때 이렇게 쓰는데 이때 요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렇게 부를 거예요. 지금부터 반응물이라고 부를 거예요. 화살표 좌측에 있는 애들을 반응하기 전에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다. 이거 반응물. 그럼 화살표 우측에 있는 애들 생성물이라 부를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 반응물은 반드시 두 개 아닙니다. 반응물이 한 종류일 수도 있어요. 그게 두 종류의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걸 분해라고 하고 저런 것들을 화합이라고 해요.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죠? 화살표 좌측에 있는 게 반응물이고 우측이 생성물인데 저 화살표는 우리나라 말로는 생성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알겠어요? 이게 생성된다라는 방향성을 뜻합니다. 화살표 쪽에 있는 애가 생성물, 출발점이 반응물인데 중요한 건 저것들은 수학적 기능도 갖고 있어요. 무슨 기능이냐? 여러분 다른 법칙은 다 까먹어도 물리 변화가 일어나든 화학 변화가 일어나든 질량은 어떻다? 동일하다. 이게 무슨 법칙이었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었죠? 그 질량 보존의 법칙이 아까 킬러 화학 반응식 양측 관계에서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힘을 줄 거예요. 굉장히 간단해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이용하는 겁니다. 이용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있으니까 당하고 있는 거죠, 맨날. 알았습니까? 지금 다시 질량은 보존된다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질량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요? 지금 원소가 두 종류죠. 반응물에도 두 종류가 있고 생성물에도 두 종류. 저 개수만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미정계수법이 이런 거 쓰지 마세요. 보세요. 질소 원자가 몇 개 있다고요? 두 개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 몇 개 있나요? 보세요. 하나 있죠? 이 앞에다가 2를 쓴다. 숫자 쓰는 거 잘 보세요. 선생님, 요 밑에다 쓰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가 다리가 몇 개예요? 4개죠? 다리가 4개죠? 강아지 2마리면 다리가 몇 개일까요? 8개잖아요. 그죠? 자, 이 강아지 인형이라고 생각하면 다리가 몇 개 있을 때 강아지 3마리를 만들까요? 그렇죠. 12개가 있어야 강아지 3마리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강아지 가운데 하나 딱 칠러 5개짜리 강아지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얘는 원래 이 화합물 자체가 순물질이란 말이에요. 순물질. 저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3개로 되어 있는 애예요. 다시요. 사람은 팔 몇 개? 2개. 다리 몇 개? 2개로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요. 머리 몇 개? 하나요. 근데 머리를 2개 씻겠다는 얘기가 말이 됩니까? 그럼 사람이 아닌가? 샴쌍둥이를 들리죠. 여튼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첨자로 맞추는 거죠. 암모니아가 2개 있어야 질소 원자가 2개가 될 수 있으니까. 됐죠? 이랬더니 수소가 몇 개가 됐어요? 수소가 6개가 됐으니 이 앞에 뭐 쓰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A, B, X로는 이거는 저기 뭐 뒷짐 지고 다니는 양반들이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럴 새가 없으니까 맞죠? 꾹꾹 맞춰서 끝내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됐죠? 그럼 자, 질량 보존도 성립했고, 그럼 이 화학 반응식이 여기서는 노골적으로 저게 하버법이라고 나옵니다. 얘가 무슨 법이라고요? 하버법이라고 나와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버라는 과학자겠죠. 그쵸? 저렇게 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해서 이것이 식량 문제에 어떤 해결을 줬느냐 이거죠. 그럼 저게 식량 문제에 어떤 해결을 줬을까?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화학 외적이에요. 그냥 듣고 잊어버립시다. 잘 들어. 모든 생명체는 구조적, 기능적 단위 이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뭘까요? 그거 말고요. 좀 더 크게 생각합시다. 다시. 니들도 생명체라면 이게 기본 단위예요. 구조적, 기능적 단위. 빙고, 세포. 세포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지면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니네 그 별명으로 많이 쓰이는 애들.
블레나, 아메바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많아지면 다세포 생물이라 부릅니다. 그럼 그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일단 핵산이라는 게 있어요. 핵산. 알겠어요? 그 세포 핵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럼 핵산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단백질이요. 모든 세포가 단백질이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걸 한번 볼게요. 잘못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안 해봤던 거죠. 여러분 먹는 음식 중에 단백질이 제일 많은 음식이 뭐예요? 고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야채만 먹는 사람들을 베지테리언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은 단백질 섭취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콩을 먹으면 그죠? 식물성 단백질이니까. 그럼 콩을 안 먹으면요? 두부를 안 먹으면 어떻게 섭취하지? 그럼 이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자. 니네 고기 중에 어떤 고기가 제일 비싸냐?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그냥 닭, 돼지, 소 중에 소고기지? 소고기가 뭐 먹고 커? 풀. 왜? 그죠? 풀 먹었는데 등치는 이렇잖아요. 풀 속에서 단백질이 있다는 겁니다. 알았어요? 왜? 풀은 생명체니까요. 생명체는 뭐로 구성되어 있죠? 세포요. 세포는 뭐가 필요하다? 단백질. 그럼 단백질 구성원수 중에 제일 핵심이 누구다? 질소입니다. 이게 없으면 식물은 생장을 못해요. 우리 동물 같은 경우는 섭취를 하죠. 종속 영양생물이라도 섭취를 합니다. 근데 식물은 뭐예요? 광합성을 하겠죠? 그런데도 질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되지 않아요. 광합성을 통해서 합성되면 CH5 수준이에요. 알죠? 포도당. 근데 질소는 뿌리에서 빨아들여야 돼요. 쭉쭉. 근데 저거를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식량 생산량이 엄청나게 늘죠. 이해하니?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그냥 하나 들어두세요. 저 하버라는 과학자는 독일 과학자예요. 독일 과학자. 저 사람은 와이프도 과학자예요. 둘이 야심차게 베를린에 연구소를 차려왔고 우리 과학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이런 걸로 했죠. 엄청난 마음 출발이. 그런데 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연구소가 망하가는 거야. 근데 그때 도이칠란드 황제였죠. 그때는 독일이 아니었어요. 저변이가 아니었어요. 도이칠란드였는데 딱 보냅니다. 뭔가 명령서를 보냈는데 뭐냐? 화약을 제조할 수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화약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왜? 인류애가 있잖아요. 과학자들을. 그래서 암모니아 합성을 할 수 있는 연구소에는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원하겠다고 딱 공고를 보내요. 그게 과학자들은 알아요. 대충은 암모니아가 TNT 있죠. TNT의 원료입니다. 그거에 원료로 쓰인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하버 와이프가 반대합니다. 우리 이 연구 하지 말자고. 근데 하버가 자꾸 무너지니까 연구소가 몰래 연구한 거야. 성공을 했네. 근데 성공을 했는데 양심상 이거 성공한 거 와이프한테 들키면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슈라는 과학자가 있었어. 비료, 합성 비료 쪽으로 해서 인류 쪽으로 알겠어요? 그걸 엄청나게 키워요. 그걸 독일에서 화약 제조 공장을 확 바꿉니다. 광대가 가서 확 바꿔요. 그게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일어난 게 1차 세계대전 때문에 50만 명이 죽습니다. 근데 이걸로 지금 현재 100만 명 이상이 살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좋은 발견이다 이렇게. 아셨어요? 좋은 발견이다라고 하죠. 문제는 이 사람이 그것 때문에 당 고위직에 올라가요. 정부 고위직에. 근데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누구 때문에 일어나요? 히틀러 때문에 일어나죠. 히틀러가 누구를 죽였어요 많이? 유태인, 얘가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뭐냐? 이 와이프가 이 화학 제조 공장이 갑자기 군수 공장으로 비료 공장이 군수 공장 바뀌면서 자살을 합니다. 와이프가 양심상 자기는 못하겠다고. 근데 하버는 계속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주요 직장까지 올라갔죠. 결국은 히틀러한테 오스트리아 빈으로 쫓아나와 돌판을 맞고 빈 역에서 맞아서 죽어요. 결말이 좀 안 좋죠. 그래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분야, 식량 생산에 증대를 했다. 여기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럼 바로 밑에 있는, 여러분 뭐 써있습니까? 여기에? 살충제 써있죠. 살충제. 또 뭐 써있어요? 비닐하우스 써있죠. 미래의 어떤 식량 생산에 도움이 되는 원리입니다. 살충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농약이요. 농약.
DDT 같은 거거든요. 해충을 잡아주는 거니까. 근데 그 살충제 발견도 정말 우연히 발견된 거예요. 이탈리아 석사 논문을 쓰는 사람이 석사 논문이면 뭔지 알죠? 대학교 학부를 졸업하고 2년 다니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스스로 실험을 못합니다. 교수님이 준 실험 잘못했다가 나온 거예요, 이게. 교수님이 야, 너 프로젝트 1, 2 이거 실험해. 또 다른 조교한테 2, 3, 4 이거 실험해. 얘들은 이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준 거대로 실험만 해서 데이터만 올리는 거죠. 그럼 교수는 그걸 부여합해서 어떤 논문을 내고 거기에 얘들 이름만 넣어주면 영광입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얘가 실험을 하다가 맨날 실패하는 거지. 그럼 그 약품을 갖다가 위험물 파기소에 갖다 버려야 돼요. 근데 그걸 그냥 옆에 있는 화분에 버린 거예요. 그걸 몇 번 버렸더니 이상하게 잡초가 안 나는 거야. 이쪽 화분에 버렸더니 여기도 잡초가 안 나네? 이거 봐라 해가지고 그거를 낸 게 DDT의 출발이에요. 농약. 물론 걔는 1980년대 딱 중단됐어요. 왜? 월남 전쟁 때 고엽제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게 생물 농축으로 DDT 때문에. 왜? 베트남 공산당이 하도 숨어 다니니까 미군이 농약을 뿌려버린 거예요. 그 숲에다가. 그럼 숲이 다 죽잖아요. 근데 거기를 타들어가서 점령하는 건 누굽니까? 육군이죠? 군인들이 그걸 흡수한 거야.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도 난리가 났어요. 생물 농축 때문에 사람들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끝났지만 그렇게 발견되죠. 여러분 책 하나를 쓰면 몇 대가 먹고 사는 줄 알아요? 3대가 먹고 산다고 이광수의 규정. 이렇게 화학을 하나 성공하잖아요? 30대가 떵떵거리고 삽니다. 로얄티 때문에. 그 로얄티에 얽힌 얘기가 여기 되게 많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잘하거나 뭐해서 어떤 거에 성공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우연한 기회에 성공을 합니다. 대신 뭡니까? 그런 성공이 일어날 수 있는 근처에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슈퍼마켓에서 갑자기 페니실린 말 이건 아닙니다. 그쪽 계에서 어쩌다 실수하다 보면 발견된 거예요. 그쪽에서.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비닐에 등장했어요. 여러분 제가 말로 설명하는 건 뭔지 알죠? 교재 문제를 풀다가 나 이 살충제 잘 몰랐다 라고 하면 살충제를 써놓고요. 문제가 안 나오면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아셨어요? 다음 비닐은요. 여러분들 비닐하우스에서 열대작물 재배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럼 겨울철에도 막 딸기를 재배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계절에 관계없이 작물 재배가 가능하구나. 끝. 됐습니까?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 먹는 식용꽃, 그다음에 식용곤충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실제로 곤충 많이 먹잖아요, 여러분들. 메뚜기는 안 먹어봤을 번데기는 먹어봤을 거래요. 그런 거요. 그런 거 얘기해요. 됐습니까? 됐죠? 밑에 가두리 양식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까? 저 거제도 욕지도 쪽에 참치가 지금 우리나라가 양식으로 가능해졌어요. 참치가. 참치들은 알죠, 여러분? 참치는 쓰면 죽는 거. 상어랑 똑같아요. 상어도 쓰면 죽어요. 계속 움직여야 살아요. 숨을 쉬려면. 그래서 그 참치를 양식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성공했다죠. 이거예요. 미래. 됐습니까?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거 다 썼죠? 됐죠? 의류 문제 해결을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의류 문제 해결은 시험에 나와요. 나오는데 누가 나오느냐? 이름만 나온다. 보세요. 두 번째. 자, 얘는 뭐까지 나오냐면 일단 천연섬유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천연섬유. 알겠어요? 자, 여러분 천연섬유. 자연에서 얻어질 수 있는 섬유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면이나 마나 비단 같은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면은 어디서 얻어져요, 여러분? 목화. 알잖아요, 목화. 마는요? 삼배. 그 끝이 뭐예요? 마리아나. 대마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비단은 어디서 뽑아요? 누에꽃이 번데기요.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들이 비단 옷 입고 이런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이게 신분의 어떤 그런 등급제가 되었을까요?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겁니다, 쟤들이. 아셨죠?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그리고 열 같은 데 취약하고 또 하나 얘들이 참 뭐가 좀 구김이 잘 가고요. 금방 얘들이 헐어요. 그리고 벌레 습격이 약하고요. 이해 가시죠?
천연 섬유가 이런 거다라는 특징을 알고 있어야 돼요. 흡수성 좋고 그리고 구김도 잘 가. 구김 잘 간다는 건 뭐죠? 부드럽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그런데 쟤들의 가장 큰 단점이 뭐라고? 대량 생산이 어렵다요. 가장 큰 단점. 대량 생산이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다 입지 못하는 옷이다. 누구든 입지 못하니까 맨날 물려있고 기워있고 이래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로 인해서 나온 게 누구다? 합성섬유입니다. 합성섬유. 자, 합성섬유라고 하는 건 출발이 뭐냐? 합성섬유의 출발은요, 일단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알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합성섬유 3대장 있죠? 나일론. 나일론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고요. 알았습니까? 캐로도스라는 이름도 나와요. 가끔. 알겠습니까? 나일론, 캐로도스. 이것도 이름 나와요.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라는 합성섬유 물질이 있고요. 폴리아크릴이라는 이 정도까지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뭐만 기억하느냐? 저거 이름도 좋지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나일론 그럼 누구 떠올라요? 여러분들은 양말 없어요, 요즘에. 스타킹. 여러분 스타킹 질겨요, 안 질겨요? 엄청 질깁니다. 알았어요? 그걸로 엄청난 무게의 헬스 기구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질기다는 거죠. 질기다는 거, 그러니까 잘 늘어난다는 얘기고요. 근데 불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금방 타죠. 금방 타죠. 불에 약하다.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스타킹만 딱 떠오르면 되잖아요. 알겠습니까? 스타킹, 폴리에스터, 뭐 떠올려요? 학교 교복 상의. 교복 상의. 니네 교복 빨아도 주름 안 지워지죠. 그냥 주름이 살아있잖아요. 구김이 없다. 또 여러분들 그 교복 바지도 빨아도 이제 그죠? 주름 안 가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여름에 땀 많이 흘리면 어떻게 돼요? 다 쓸리죠. 비 많이 왔어요. 좀 있으면 금방 마르죠. 흡수성 없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게 그냥 아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교복 상에 불에 갖다 대면 어떻게 될까요? 안 타요? 잘 타겠죠. 그런 거예요. 사용성이다. 이게 끝입니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폴리아크릴 제 특수복이에요. 폴리아크릴 특수복. 소방복. 어때요? 열에 강하다 이거죠. 열에 강하다. 그게 거기 써있는 내용이라고요. 끝입니다. 그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나 이거 까먹어서 파란색 볼펜으로 쓰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 그대로 와이셔츠라고 생각하면 돼요. 와이셔츠. 싼 거요, 싼 거. 알았죠? 아빠 거 비싼 거 말고. 주름이 많으면 비싼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비싼 건 아니에요. 이거 폴리에스터 잔뜩 섞여 있어요. 그 다음 폴리아크릴 소방복. 이런 것들만 알면 합성섬유가 끝입니다. 캐로도스니 이런 말들은요, 자기가 문제가 나왔는데 틀렸어. 써놓으세요. 저기다. 캐로도스가 써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본다니까요. 한번 나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만족하지 마라. 알겠습니까? 노드맵은 정확하게 잡아놓죠. 자, 합성섬유가 끝났습니다. 그럼 그 다음 뭐 나올까요? 염료가 뜹니다. 바로 밑에 모브라는 염료가 떠요. 그죠? 염료라는 거 사실은 이 모브라는 게 허킨이라는 19살 영국 왕녀박해 대학생이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얘는 처음에 말라리아 치료제 어쩌고 시커먼 물질 그러다가 얘를 에탄올 녹였더니 얘가 보라색을 띠더라. 그래서 보라색 염료 회사를 차린 거야. 지가 대학교 그만두고 나와서. 그때 나이가 19살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모브라는 그전에는 염료를 어떻게 얻었죠? 우리나라 그 시조에도 있잖아. 청토를 푸드로 패서 거기서 염료를 뺐더니 보랏빛, 쪽빛에 자두색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천연 식물체나 이런 데서 얻어냈다고요. 바닷가 같은 경우 꿀소라에서 얻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대량 생산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모브가. 알겠어요? 모브라는 게 이게 무슨 식물이더라? 여러분들 아욱국 알아요? 아욱국? 혹시
된장찌개 넣고 이렇게 시금치 같이 들어간 건데 그 아욱국 먹어본 적 있어요? 그 아욱이 일종이라는데 그게 그 당아욱인가 뭐 있대요. 거기서 뽑아내고 막 그래서 얘들이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염료 모브가 있다는 것만 알고 끝. 됐습니까? 됐죠? 여러분 지금까지 의 배웠죠? 식 배웠죠? 뭐 남았어요? 주가 남았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 이게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합성이란 말이에요. 저 합성이란 말이 다 누구랑 관련 있는 줄 아세요? 다 화석 연료와 관련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애들 있죠. 염료 같은 것들 있죠. 이거 다 석탄에서 나온 거예요. 알았습니까? 이제부터는 1800년대 후반 증기 기관차 말고요. 1900년대로 들어오면서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합성섬유고요. 그 전에 나온 게 염료고요. 그래서 합성섬유부터 이제 이쪽에 합성물질이 엄청난 발전을 이뤄요. 그래서 보세요. 세 번째.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주거 문제 해결에 주거 문제 해결에 뭐가 나오느냐? 바로 화석 연료의 이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화석 연료의 이용. 그럼 얘를 이용하면 뭐냐? 일단 연료를 이용했으니 뭐가 써요? 에너지 쓰이겠죠. 에너지. LNG, LPG, 가솔린이요. LNG, LPG, 가솔린. 연료 쓰이겠죠. 그 다음에 경유, 중유, 야 많다. 이렇게. LNG는 이니셜이 리퀴드야. 리퀴드. 내추럴 가스. 액화천연가스예요. LNG. 그래서 얘는 원료가 그냥 자기 만족. 얘가 원료예요. 70%. 메탄가스. 너네 방구에도 많은 거. 방구의 70%가 메탄가스예요. LPG는요. 여러분 LNG CH4가 주성분이다 그러면 제 순물질의 혼합물이에요. 주성분이라고 했습니다. 혼합물인 거야. 알았어? CH4랑 C2H6가 섞여 있는 거거든. 얘를 그냥 CH4 주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석유 캘 때도 먼저 나오는 거거든. 석유 캘 때. 그러니까 화장실 가서 니네들 고구마 찔 때, 화장실에서 고구마 찔 때 방국도 나오잖아. 그런 거라 생각하면 돼. 아, 석유 나오게 나온 거. 이런 데 생각하면 돼. 천연가스. 옛날에 이거 무서워서 다 태웠다는 거 알아? 다 태워버리고 석유 뺐어. 너무 위험하니까. LPG는 프로페인하고 뷰테인. 이 둘의 혼합물이에요. C3H8, C4H2. 얘들의 혼합물이에요. 저것들은 여러분들 LPG는 알죠? 자동차 연료로 쓰니까. 저 탄소수가 적을수록 끓는 점이 낮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뷰테인을 좀 많이 넣고요. 왜? 뜨거우니까 폭발할 위험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추우니까 프로페인을 좀 많이 넣고 이렇게 해서 LPG 가스를 조절해요. 알겠죠? 이런 거 쓰이고 진짜 중요한 건 얘입니다. 합성수지요. 진짜 중요한 건 누구라고요? 합성수지요. 얘를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플라스틱이라고도 얘기하지. 합성수지. 얘는 시험에 나와요. 합성수지가 플라스틱인데 여러분 플라스틱이 어디까지 플라스틱인가 잘 들어보세요. 일단 합성수지는 그냥 들으세요. 이거는 열 가연성과 열 경화성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 가소성 수지하고 경화성 수지 두 개가 있는데 가소성 수지는 뭐냐? 여러분들 불꽃을 갖다 할 때 녹는 것들이 다 가소성이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플라스틱 뭐 있냐? 집에 보면 락앤락이 있지. 락앤락 불에다 갖다 대봐. 어떻게 될까? 쭈루루루 녹아. 불꽃 떴을 때 이게 돌리잖아? 퓨퓨퓨 뽕뽕뽕 다 뚫려요. 그 정도로 금방 녹아요. 이런 게 열 가소성. 그런데 여기 없나? 소켓 있죠. 소켓. 여기 있네. 여기 소켓. 저런 거 불 갖다 대봐요. 안 타요.
검게 타면 굳어요. 타면서 계속 굳어요. 열 경화성 수지예요. 저런 게. 페놀 수지, 요소 수지 이런 말, 멜라인 수지 이런 말을 쓰거든요. 저런 것들이 이렇게 달라요. 플라스틱이. 근데 이런 것만 딱딱하면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어요? 이거 뭐라고 읽는지 알아요? 폴리에틸렌이라고 읽어요. 그럼 이게 누구냐고요? 여러분 빵 사봤죠? 빵 봉지 있죠? 어때요? 만지면 따개닥따개닥 소리 나죠? 투명하죠? 걔가 폴리에틸렌. 그거 플라스틱입니다 여러분. 알아요? 비닐보다는 좀 빳빳하잖아요. 걔 플라스틱이고요. 얘 불에 갖다 놓으면 어때요? 금방 녹죠? 이런 거. 그럼 이제 이건 누군지 알겠죠? 페트병이에요. 이게 플라스틱이라고요. 불에 약하잖아요. 그죠? 이런 게 모두 합성 수지라고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의자 보이죠? 열 경화성 수지. 이게 플라스틱이라고요. 됐죠? 합성 수지도 우리 주거 주방용품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많이 쓰이고요. 주방용품에도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 일상생활에 페트병이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쓰이는 거죠. 오케이? 그럼 여러분 합성 수지 배웠고 합성 섬유 배웠어요. 나머지 하나 또 있어요. 뭐냐? 여러분 신고 있는 신발이에요. 저거 뭐라고 하죠? 합성 고무라고 합니다. 합성 고무는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고무나무를 다 꽉 쥐고 안 넣으니까 미국 군화는 만들어야 되는데 고무는 없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합성 고무.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냥 합성 고무 정도는 그냥 여기서 슬쩍 언급하고 말았는데 그냥 합성 고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합성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다 어디서 얻어지는 거다? 화석 연료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잘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 뭔가 다른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또 파란색 표표 써놓으세요. 여기는 무조건 암기입니다. 넘기세요. 자, 거기에 건축 재료의 변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얘들은 가끔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누가 있어요? 철 있죠, 철. 자, 이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철을 우리나라에서 어디서 만들어요? 딱 기억나는 거. 포항제철소에서 철을 만들죠? 그렇게 만드는 데가 제련소라고 해요. 알겠습니까? 자, 제련소에서 이렇게 철을 만들어요. 이 철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뭐라고 불렀죠? 탄소강이라고 부른다고요. 합금이에요, 합금. 아까 합금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순물질이야, 혼합물이야, 합금이? 혼합물. 철에 뭐 섞였을까? 여기다가 뭐 섞였을까? 탄소가 섞여있어요. 철에 탄소가 섞이면 엄청 강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이 풀릴 때가 왔어요.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대장간에서 칼을 만드는 거 봤죠, 여러분? 놓고 빵빵 배로 치지 않아요. 숯불이에다가 왜 쳐요? 탄소가 들어가고 빵빵 불에 달군 다음에 또 빵빵 치잖아요. 계속 담금질을 많이 하면 그 숯불에 있는 탄소가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얘가 단단해져요. 실제로 여러분 제련소에서 나온 철은요 탄소함량이 매우 높아서 강도가 엄청 세요. 그럼 이런 애들을 어디다 쓰느냐? 우리 빌딩 같은 거 세울 때 빨간 철기둥 올라가는 거 봤어요? 거기에 쓰는 겁니다. 그래 선철이라고 해요. 근데 그걸 가열을 하면 탄소가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강철이 나와요. 그 강철은 자동차 팬더나 프레임을 쓸 때 혹은 무기를 제조할 때 씁니다. 마지막에 걔를 다 날려봐요. 탄소를 다 날려봐요. 그럼 뭐만 남아요? 철만 남죠? 철사칠. 되게 부드러워. 탄소함량. 오케이? 그런 철인데 자 이제부터 이런 철만 가지고 건축물을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발견되니까? 시멘트가 발견되는데 여러분 시멘트의 원료가 누구냐는 거죠. 자 여러분 요거를 자 일단 이거 뭐 읽지 말고 얘들아 CaCO3 그럼 화물이지. 기자는 화물이잖아. 얘가 이거다. 석회석. 이거 많이 나는 동네가 어디냐?
도로야 이거 도. 전라도? 강원도? 강원도. 제주도 아니다. 제주도는 석회동굴이 없어. 얘들아. 제주도에 동굴이 있긴 있는데 그 동굴은 석회동굴이 아니라 용암동굴이 나고 나서 지표에 있는 석회하면 도가 들어간 거야. 석회동굴은 충북하고 강원도에 많아요. 그럼 거기에서 시멘트 공장이 이렇게 몰려있거든? 왜? 이렇게 탄산칼슘이 이렇게 하면 이거 열을 받았다는 뜻이야. 열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산화칼슘 이걸 생석회라 하거든. 그리고 CO2가 발생을 하는데 이 생석회랑 점토를 섞으면 이게 시멘트야. 굳는다고. 너네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하더라? 공구리 친다고 그러는데 공구리 친다고. 시멘트만 이렇게 바르면 회색 시멘트 알지? 그거 하면 딱딱하게 굳어요. 근데 걔들이 위에서 누르는 하중은 잘 견뎌요. 근데 이걸 흔들면 금가요. 빡! 흔들어도 부서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해가지고 한 게 콘크리트예요. 거기다 뭐를 자갈을 넣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는 보시면 시멘트에 뭐를 섞은 거다? 모래나 자갈을 섞으면 이게 콘크리트가 되어서 굉장히 큰 하중도 잘 견뎌요. 여기까지 좋아요. 됐죠?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라고요. 자, 그런데 지진이 나거나 좌우로 흔들리면 이게 또 부서질 우려가 크다는 거죠.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건 뭐냐? 여기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하셨어요. 철근 콘크리트요. 무슨 얘기입니까? 철근을 콘크리트에 심은 거야. 이게 어디서 착안을 한 건지 알아? 옛날에 우리 그 서민들이 어디서 살았죠? 초가집에 살았죠. 그 벽이 다 점토였죠, 진흙. 근데 얘들이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면 갑자기 1년도 안 되는데 오르르 무너지는 거야. 왜 그런 거 봤어? 그랬더니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니까 얘들이 균열이 생겨서 부서지는 거야. 사람들이 머리를 착하는 게 가을 내내 그 우리가 추수를 끝나면 집단이 나오죠. 지푸라기 그걸 그 안에 넣은 거야. 어때요? 그럼 걔들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진흙들을 움물어야 돼. 거기 착안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근을 넣는 거야. 아예. 근데 얘들은 좌우로 흔들리는 것도 잡아주는 거야. 철근 자체가. 이해 갔어요? 여기까지 나와요, 시험에.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됐죠? 밑에 유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페인트는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알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주거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주지요. 근데 알루미늄은 뭐 생각나요? 샤시, 그거 아니에요, 샤시. 창틀. 됐습니까? 페인트, 아름다움을 주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녹도 방지해줍니다, 페인트가. 그러면 이제 얘들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 얘입니다. 네 번째. 바로 의류. 주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먹는 거. 마지막에 누구죠? 건강. 얘가 시험에 나와. 건강 문제 해결. 얘가 나와. 얘는 누군가 같다는 거지. 첫 번째. 페니실린. 자, 제가 여기서 알려주는 건 여러분 페니실린은 있잖아요. 살균제예요. 알겠어요? 뭐를 죽이는 거죠? 세균을 죽이는 거예요. 세균. 잘 들으세요. 살균제가 뭐냐면 항생제라고 해도 좋은데 어찌 보면 살균제들이 요즘에 굉장히 살균제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세균을 죽인단 말이에요. 항생제라고 하는 거. 이게 발견이 되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겼느냐? 원래 여러분 페니실린은 플레밍이 발견했다고 그러죠? 근데 플레밍은 연구하다가 놨어요. 얘를 정확하게 추출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푸른 곰팡이가 우연히 걔 실험 지하실에 날라와서 다른 곰팡이들을 죽이는 걸 보고 거기서 순수한 푸른 곰팡이 액을 끄집어내는 데만 6년을 내달렸다고요. 플레밍이.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널지에만 푸른 곰팡이 효능에다 딱 놓고 말하는데 플로르라는 애하고 카인이라는 애가 영국 그 애들이 또 젊은 과학자들이에요. 걔들이 연구에 성공을 했어요. 이걸 딱 끄집어내서 쥐 6마리를 완치시킨 거야. 세균에 감염된 쥐를.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선 영국 기업한테 제시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투자 좀 하세요. 그래서 영국 애들이 NO.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미국 기업이 우리가 할게. 로켓 기업이 빼가지고 딱 걔를 채갔네. 그리고 나서 50년 동안 영국은 미국한테 로열티를 지불하고 이걸 썼어. 멍청한 짓거리죠 이게. 미국의 투자 자기 나라 애들이 발견했는데 미국한테 로열티 주고 썼다니까. 근데 얘가 언제 때 빅히트를 쳤느냐? 1939년도에 얘들이 이거 발견했거든. 니네 39년이면 어떤 시대인 줄 아니? 빵빵빵. 그래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라고. 막 미국이 참전하고 막 그럴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망자가 얼마나 많겠어. 사상자가. 근데 연합군은 페니실린 한 방 딱 맞으면 회복기간이 한 달이면 다 낫는 거야. 그 전쟁에 다시 투입되는데 독일군은 어떻게 했냐? 그럼 뭐 있는 거지. 그래서 처칠이 그랬잖아. 2차 세계대전은 페니실린 때문에 이겼다고. 이게 그렇게 우리나라도 너네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부도기 막 그런 상처에 치료가 안 되니까 그건 치료제. 알았지? 요즘에는 이거보다 더 활달한. 근데 이런 말을 하대 애들은.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되게 유행이지. 바이러스 치료제랑 얘랑 달라. 알았니? 바이러스는 항 바이러스제라고 해. 그러니까 너희들 뭐 감기 때문에 병원 가면 주사 맞잖아. 그럼 항생제 너무 많이 맞으면 내성 생기는데 그거 항생제 아니에요. 항바이러스제죠. 그리고 코로나 참고적으로 얘기하지만 코로나는요 바이러스 중에 최악독인 RNA 바이러스예요. RNA 바이러스는요 변종이 심해요. 제가 그 바이러스 생길 때 그랬거든요. 저거 3개월 4개월 지나면 변종 생긴다고. 지금 영국 생겼죠. 그게 일본까지 왔다면서요. 그죠? 그래서 이 항바이러스제의 특징이 뭐냐면요. 얘들이 변종을 심하게 하기 때문에 백신을 개발해야 돼요. 백신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백신하고 치료제는 다르거든요. 치료제를 개발해도 이런 거예요. RNA 바이러스는 어느 날은 선글라스 끼고 들어오고 어느 날은 머리 꽂고 들어오고 이러는 거예요. 계속 변종을 하니까 그거에 맞춰서 계속 치료제가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 바이러스를 정복하기 정말 어려울 겁니다. 지금 뭐 화이자니 이런 데서 뭐 만들어냈다고 죠? 많이 기대 안 해요. 저는. 많이 기대 안 합니다. 왜? 걔들이 RNA 바이러스라고 그래요. DNA 바이러스는 괜찮은데 RNA 바이러스는 한 가닥이라 굉장히 변종이 심하거든요. 아주 변종이 죽을 때는 애가. 여튼 두 번째요. 아스피린이 있어요. 여러분 아스피린 먹어본 사람 혹시 아스피린? 안 먹어봤죠? 여러분 타이레놀 먹어봤잖아요. 타이레놀. 먹어봤죠? 타이레놀 언제 때 먹었어요? 배고파서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머리 아파서 먹는 두통제. 해열 진통제입니다. 얘가 해열 진통제인데 여러분 발견된 건 이거 목적으로 발견됐어요. 애들이. 근데 지금은요. 혈관 있죠? 혈관벽을 뚫는 데 써요. 더 바뀌었어요. 그럼 이것이 발견된 건 어떤 취지였느냐? 원래 이게 버드나무 잎 알아요? 여러분 버드나무? 버드나무 알죠? 그거 여러분들 봄에 올봄에 가봐요. 내년 봄에 요만한 가는 가지를 딱 잘라갖고 쏙 빠져요. 그 가지가. 그럼 거기에 하얀 국물이 흐르거든? 그거 쪽 빨아먹지 마요. 알겠죠? 제가 빨아먹어도 홀랑 빨아먹어도 오바이트 나옵니다. 그게 살리실산이라는 놈이에요. 그 액을 추출해서 아세트산하고 결합을 시켜서 만든 게 살리실산 아세틸이라 해가지고 요겁니다. 해열 진통제. 그러다 보니까 산성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 해열 진통제 먹으면 그 역류성 식도염 같은 거 있잖아요. 위험이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아픈 거예요. 저. 근데 그보다 산성이 좀 떨어지는 거 중성에 가까운 진통제가 타이레놀이에요. 아미노브루펜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타이레놀 먹는 게 나아요. 그래서 한참 아스피린이 그거 잡으려고 막 이쪽 회사에서 루머를 퍼뜨렸는데 거짓말이 들통났고 이 아스피린만 만드는 회사 이름이 뭔지 알아요? 독일의 바이엘사. 들어봤어요? 바이엘사? 뭐 축구 구단이 바이엘 레버쿠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바이엘사가 이것만 만들어 세계 5위 기업사예요. 이것만 만든 거예요. 계속. 이게 원래 해열 진통제였는데 이게 바뀌는 거죠. 계속. 더 쓰임새도 있고 어디 쓰임새도 있고. 요즘 뭐 루머 되게 많지 않습니까? 개 구충약을 먹고 뭐 암이 난리 없잖아요. 소리도 막 많이 나오고. 그런 것처럼 예전에 뭐가 증명이 된 거예요. 해열 진통제의 발견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발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 영국, 독일이지. 기잖아. 모든 게 영국, 독일이냐. 우리나라 한 명도 없죠. 니들이 해야 되죠. 알았어요? 공부. 자, 그래서 14초까지 내용이 끝났습니다. 오케이, 자, 화장실 갔다 올 사람 갔다 오세요. 잠깐만 쉴게요.